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면서도 독립기념일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는 보통 미국에서도 여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죠. 오늘 아주 중요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그 같은 여론이 과연 그 다음에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까 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적어도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을 차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으로서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 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 재판 시작되기 전에 합의가 끝났는데, 이건 또 그 양육권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알칸소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총기 제조 회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캠프와도 연관이 돼 있고, 이것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결정적으로는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국민의 여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입니다. 또 이제 학자금 탕감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 이런 순서로 전해드릴 텐데, 어퍼머티브 액션은 아시아계들이 많이 그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한인 부모님들을 포함을 해서요, 과반수 이상이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해야 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우연이다 하는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치면 52%가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고등교육에서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대학교 입학 사정을 할 때 인종을 그 어떠한 그 요소로 팩터로 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안해냈긴 했지만, 이번 케이스는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케이스였는데, 안 된다, 다 똑같이 해야지 된다,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 손해본다,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52%가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학교 입학할 때 이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지지한다. 그에 비해서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사람은 32%밖에 안 됐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13%. 인종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지지하겠습니까? 백인이죠. 그리고 반대로 흑인이 가장 많이 이 결정에 반대라고, 에이시안들은 미국에서 그다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이런 것까지 잡히지는 않습니다. 백인은 아니 이미 기회가 균등한데 대학에 들어갈 때 뭘 그게 인종 그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흑인은 그렇지 않다, 라틴계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은 75%가 연방 대법원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봐서 흑인계와 라틴계가 입학하기 쉽게 하는 것에 이거 위헌이다 하는 그 결정에 찬성을 합니다. 75%가. 무당파도 58%니까 반 이상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26%만이 이제 기회가 정말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자세히 말씀드릴 그 필요를 느끼고요. 이건 이제 그 노예제, 과거에 그래서 자꾸만 운동장이 기우니까 이걸 조금 더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고,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됐다, 그만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론도 연방 대법원도 같이 간 게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이다 하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는 이건 좀 팽팽합니다. 그런데 45%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과거의 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나
그 과거의 법, 히로스 법이라는 것을 너무 넓게, 너무 깊게 확대 해석을 해서 이건 일종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비상시에 교육부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이런 뭐 학자금 같은 것을 좀 수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이것,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 때 9.12 사태 때 했던 것을 팬데믹을 이건 이유로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가 되는 거죠. 연방대법원이 그거 안 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그 같은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40%, 저 잘 모르겠어요. 14%입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갈려졌죠. 공화당은 71%가 연방대법원 잘했어요. 무슨 학자금 탕감, 뭐 국가 돈을 그렇게 의회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권한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은 힘들게 해서 내가 벌써 다 갚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이 불편부당한 처사람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17%만이 지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또 다른 고등교육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하지만 하려면 일단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재선에 출마하면서 지난번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선거 공약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또 법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 장애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 아마 다 연방대법원에서 그것까지 행정부가 생각한다는 것도 알면서 판결을 했을 겁니다. 다수가, 물론 반대하는 소수 3명도 있었지만 9명 가운데서 이제 동성애자라든가 성소수자의 권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넓게 앞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한 디자이너가, 웹 디자이너가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커플이 거기에 맞는 웹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웹 디자이너가 동성 결혼을 하는 커플의 웹 디자인 맡아달라는 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법원까지 가게 됐냐면 콜로라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콜로라도주는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방대법원까지 갔고, 연방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 역시 당파적이고 거의 비슷하네요. 43%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찬성을 했고 42% 반대, 14%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은요, 대법원의 판결을 68%가 지지한 데 비해 민주당은 15%만이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이야 성소수자, 성별에서 남자, 여자 사이에서 여성의 권한 굉장히 강조하고 장애인의 권한 강조하고 뭐 시니어층 강조하고 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서로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과거에는 딱 법에 따른 해석만 했는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여론 같은 것이 반영됩니다.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것이고, 그 시대정신은 사업을 하는데도 정치, 연방대법원 다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연방대법관들이 9명이 쫙 그 법에 따른 가능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33%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ABC와 가장 또 흔한 여론조사기구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33%만이 연방대법관들이 그렇게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잖아. 53%는 훨씬 많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은 76%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공화당은 말고 무당파는 51%, 공화당도 많은 편이네요. 36%가 연방대법원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됐건 성소수자의 권리가 됐건
학자금 탕감의 대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파에게 아주 큰 승리죠. 미국에서는요, 연방 대법원이 이제 여러 인스티튜션 제도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기관이었습니다. 뭐 경찰, 군인들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관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부처, 정부 부처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은 33%만이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다. 53%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른 판결이다. 이것도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합쳐서 53%.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선거를 치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 거죠.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표본 범위는 그다지 적지도 않지만 그다지 많지도 않네요. 9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가 3.6%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연휴가 되고 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저도 이제 어제 가족들과 모여서 콩국수도 먹고 네, 언니표 돼지갈비도 또 먹고 이번에는 다른 부위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시리어스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정치, 뭐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살짝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할러데이 시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거리를 주는 거죠. 내년입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중앙무대에 올라갈 것이다. 아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가 선거를 하죠. 입법부도 이제 선거를 해서, 행정부는 이제 장관이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그 장관직은 입법부인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엮여 있는데, 아니, 사법부의 최고인 연방대법원이 선거철에 그 선거 캠페인에 중앙 무대에 간다는 게 바로 이번 주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빠른 시일에 과거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해서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민주당에게 기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도 오늘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이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한번 선거에서 보여줬고요. 이미 낙태 때 얼마나 많은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나가서 민주당을 찍었는지. 그때 공화당이 연방 상원도 장악할 줄 알았는데,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후보 선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낙태를 수십 년 동안 합법화했다가 이걸 주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낙태를 막 금지하는 주정부, 그것도 비합리적으로 강간을 당했어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가서 투표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물론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또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가 성소수자의 권리라든가 학자금 탕감 이런 것은 이슈가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더 힐은 그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도를 하겠죠. 이 같은 구도를 만든 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힘이 50% 훨씬 이상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고, 뭐 학자금 탕감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 이것도 그렇고, 아무튼 별로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변한 것은 연방 대법관의 구성이거든요. 이 구성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보수 본인의 신념에 맞게 엄청 잘 이끌어갔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싫어하지만 한 가지 딱 분명하게 맞은 게 있다면, 연방 대법원을 더 레드하게 만든 것. 그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 원내 상원 대표로서 버락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2월 달이었어요. 현재의
연방 그 법무장관인 메리 갈란드를 연방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대법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보수 대법관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진보였고 그 사람을 두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아니 선거철에 무슨 연방 대법관을 뽑느냐. 임기가 이 대통령은 1년밖에 남지 않았느냐 하면서 결국은 1년 넘게 연방 대법관이 없었습니다. 공석이었습니다. 9명이 아니라 8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 진보 이 연방 대법관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고 이랬을 때는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된 사람이 나중에 된 사람이 닐 고서치고 트럼프가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임기 마지막에는 대통령 선거 몇 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그럼 지난번은 1년 거의 1년 11월과 2월이니까 1년은 안 되지만 그 정도 됐는데 아니 대통령 선거에 무슨 그걸 하냐고 하던 미치 매코넬이 똑같은 사람이 몇 주일 남겨두고 했잖아요. 인준청문회에서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미국 가장 최연소 여자 연방 대법관을 딱 그 자리에 놓고 낙태, 불법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구도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에이미 코니 베럿 자리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가장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이 그 자리를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가장 이제 보수적인 젊은 여자인데 보수고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80 훨씬 넘었는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굉장히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 그 타이밍에 있어서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했고요. 아무튼 보수가 굉장히 승리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성소수자와 연관해서 낙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보수 이건 뭐 탕감하는 것 안 해준다 하는 것 인종에 있어서 인종 정의에 있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다 지금 차별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런 거를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동성애에 있어서도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거겠죠. 이 같은 것을 연방대법원 구성이 이게 뭡니까 하고 중앙 무대에 올린다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연방대법원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낙태권 등등해서 나라를 과거로 돌린다. 과거로 돌리는 것은 맞아요. 여성들이 강하게 참여할 것이다. 희망사항인 거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보통 연방대법원이 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종신직인 사람들이 아주 공평하게 일 처리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33%만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 코스 변경에 사람들이 수십 년 전으로 역사를 돌려놨다. 그건 이제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한국 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학자금 비탄감 같은 거 사회주의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데 그런 믿음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치 매코넬에 대한 그 진보 쪽에서의 미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바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다 그때는 이제 5대4 뭐 이렇게 됐었고 했으니까 9명 가운데서 이쪽이 오던 진보와 보수가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존중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깨졌죠. 정치적인 판결이 쫙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왜 보수, 전통, 가치 더 이래야 돼, 정직해야 돼 하는 보수 쪽에서 그렇게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본인들은 남에게 막 그냥 뭐 $1,000, $2,000, $10,000, $20,000도 아니고 수십만 달러를 공짜로 막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누가 연방 대법관들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존중 안 하죠. 또 연방 대법관 그 사이에서도 막 서로 말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봐야지 되고요. 오늘 이제 연휴인데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그 스토리이기도 하고
미국의 중요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아들 53살이에요. 큰아들 보가 2015년도에 델라웨어에 뭐 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라크전 뭐 군인으로도 가고 하다가 암으로 숨졌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인 거예요. 헌터 바이든이.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로 뭐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지금의 질 바이든 여사가 다 키웠죠. 이 어린 아들을 키웠는데 이 헌터 바이든이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일할 때 돈 받고 뭐 중국 쪽에서 일할 때 돈 받은 게 합법이었느냐 안 합법이었느냐 분명히 윤리적으로는 지적을 받고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뭐 의회와 각 부처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무슨 사업에 개입을 했다던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법적으로 돈을 긁어 모았다던가 이런 증거를 공화당에서도 오랜 동안 수사를 했지만 찾아내질 못했어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총을 살 때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했다 하는 것과 또 그 당시에 세금도 2년 동안을 고의적으로 안 냈다. 뭐 지금은 다 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고 끝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알칸소에 이 사람은 헌터 바이든은 53살인데 알칸소에서 32살의 라스트 네임이 로버트예요. 라스트 네임이 로버트고 굉장히 알칸소에선 잘 알려진 집안의 딸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18년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는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을 때예요. 이혼을 2017년인가 했거든요. 헌터 바이든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막 마약에 빠져서 워싱턴 DC의 스트립 클럽 같은 데를 다니고 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로버트라는 미스 로버트는 알칸소에서 이제 하이스쿨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농구를 했어요. 키가 5피트 8인치니까 이건 막 남자 농구 선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워싱턴에 와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인가에서 말하자면 무슨 그 형사 법의학 같은 것을 공부한다고 하다 끝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헌터 바이든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두 사람의 개인 비서로 일을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2018년도쯤에 이제 아이를 가졌다. 이때부터 헌터 바이든이 아이를 낳기는 싫었는지 어쨌든 멀리하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그 뒤로 아이를 낳았는데도 한 번도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려고는 했어요. 이거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아버지가 아이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누가 내 딸인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아이를 아빠에게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키우던 엄마에게 당연히 줬죠. 대신에 양육비를 이 엄마는 뭐 한 달에 얼마라고 하던가요? 2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고 이 헌터 바이든은 나는 그 정도는 돈이 없다 해서 조금 깎인 것 같고요. 대신에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림을 몇 년 전부터 그렸는데 그림이 비싸요.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값을 매기는 거죠. 해서 이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걸로 그림을 몇 점 고르고 2만 달러는 아닌 그런 이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하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한 75만 달러 정도는 줬대요. 근데 이 여성네 집도 부자예요. 알칸소에서 총을 만드니까 부자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죠. 물론 헌터 바이든이 공직자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이긴 하지만 뭐 민간인이고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도 한 번도 바이든 대통령도 한 번도 그런 손녀가 있다, 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DNA 검사 다 끝나서 이제 딸인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비까지 주게 된 건데 이 케이스는 돈, 정치적인 부패,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이게 다 들어간 드라마인 겁니다. 런던 로버츠군요. 32살. 어렸을 때부터 이 총기 제조 회사의 딸이니까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막 악어 사냥도 가르치고요. 뭐 당연히 뭐 사격 같은 것은 뭐 칠면조 사냥 같은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지금도 사냥, 사격 이런 게 뭐 취미입니다. 취미인데 아무튼
헌터 바이든이 이제 아이가 낳을 예정일 같은 것들 얘기를 해도 뭐 연락을 끊고 하니까 딱 그때 변호사를 그때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요일에 서로 협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는요, 클린트 랭캐스터라는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이기도 한 게 헌터 바이든의 무슨 뭐 노트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노트북 사건에서 어떤 전문적인 그 조언을 한다던가 증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여성 로버트라는 이 여성의 아버지 총기 제조 회사의 뭐 창업자겠죠. 그 아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 그 트럼프 주니어와 사냥 친구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워낙 그 형제들이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상어 뿔 잡고 막 좋다고 하고 막 살아있는 생물을 숨지게 하고 목을 탁 쳐내고 좋다고 하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의 아들과 사냥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치가 아무래도 조금씩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여성의 이 변호사가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 여기에도 사건이 연관됐을 것뿐만이 아니라 위스콘신의 재검표를 막 선거 끝나고 트럼프 측에서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의 아들이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마약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항상 아들 옆에서 아들을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수렁에 빠졌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는 그 과정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방송을 보면 방송 팍스 아니면 그 매체 이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 보면은 헌터 바이든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비리 등등등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자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인데, 헌터 바이든은 대통령의 아들이긴 하지만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도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난히 가족적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가족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손녀가 6명인가 있는데 이 알칸소의 4살짜리까지 합치면 7명이죠. 이 어머니가 막 워싱턴에 데리고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직자가 아니고 한데 지금 뭐 연방 대법원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국가 안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가 뭐 헌터 바이든 그것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돼도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팍스 이런 데서 계속 암울하게 뭐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이 호감도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맞죠? 독립기념일 연휴인데도 역시 이런 때 항상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레이티스트 뉴스나 레이티스트 사건 사고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새벽에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파티하던 도중에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사람, 병원에서 숨진 사람, 어떤 사람은 걸어서 병원으로 갔고 9명은 뭐 걸어서는 병원에 못 갔고, 왜 연례 그 블록 파티라고 해서 이웃 파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파티였다고 하거든요. 브루클린 홈스 지역, 메릴랜드 남부라고 해서 브루클린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파티랍니다. 이런 게 있고요. 러시아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스토프 온 던, 던 강의 로스토프라는 도시인 거죠. 여기가 바로 용병 바그너 대장 프리고진이 제일 먼저 딱 가서 접수한 곳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막 환영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에서 안 나왔다. 바그너는 막 도끼로 그 탈영병들도 막 그
숨지게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도시는 군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요.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 해서 병원도 많고 다친 사람들도 엄청 많고 뭐 그렇게 해서 지난주 뭐 금요일 토요일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반란이 있었고 일요일은 데이 오프니까 그랬고 월요일에 그 다음부터는 일상은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는 안정이 없다. 이게 이제 BBC 방송의 특파원이 로스토프라는 바로 그 반란이 일어난 첫 번째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쭉 취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체코 속담을 인용을 하네요.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으니까. 체코 속담에 첫 번째 장소에서는 총이 벽에 걸려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총이 발사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요. 수많은 직접은 아니지만 군인들을 인터뷰를 한답니다. 탑에서 아주 아래 졸병까지. 과연 누가 정말 이 같은 반란 사건을 알고 누가 동조를 한 것이야? 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뭐 러시아 항공우주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전에 우크라이나의 최고 사령관이었었던 무슨 뭐 S자 들어가는 장군 아직도 구류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세하면 그러면 프리고진이 납치하려고 기획을 했었다는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그러면 프리고진의 입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군 내부는 분열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전례 없었던 푸틴에게 이 같은 도전의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티스트가 제가 어제 올린 그 클립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쪽인지 아무튼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제 또 몇 시간 있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